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우진이라고 합니다. 넬슨 멀린즈라는 로펌의 워싱턴 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로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로펌은 1897년에 이제 설립이 된 120년이 넘는 이제 오래된 로펌이고요. 저희 로펌은 이제 미국 전역에 33개 사무소에 약 1,100명 정도의 변호사와 로비스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일만 하는 로펌이기 때문에 미국 외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업무 분야를 갖고 있고 기업 고객들이 필요한 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제 한국 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말을 하는 변호사가 좀 있다 정도가 아니라 파트너도 많고 뭐 패러리걸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펌 안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니어 파트너 저를 포함해서 그런 그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 고객들이 일을 하기 이제 편한 로펌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저희 로펌의 DC 사무소에서 이제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주로 이제 프로젝트의 사이트 서치하고 인센티브 협상을 의미하는 이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그 업무 분야의 체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로펌은 이제 코리아 프랙티스 팀의 이제 리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분야는 이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프로젝트들의 상당수가 이제 그 연방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유로 그 로비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콜프레 M&A 파이낸스 변호사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이제 그 그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계약서를 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그 기업의 미국 내 그 한국 기업의 계약 리스크라는 제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제 짧게 한 3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약서는 정말로 중요하죠. 그건 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계약서가 중요하지만 미국은 특히 좀 한국이랑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제 어떤 그 프랙티스대로 하시는 경우에 좀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업 기회를 이제 찾으시고 사업으로 이제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데 계약서를 이제 제대로 잘 그 준비를 못해서 그 성과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사례를 정말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사실 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다큐먼 리테인션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전임자의 경험이 후임자에게 전달되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뭐 심지어 대기업 리소스가 많은 대기업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법률 시스템이 미국과 한국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이제 법전 중심의 성문법 체계이죠. 시빌 러라고 하고 미국은 판례 중심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커먼 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갈수록 그 판례가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도 갈수록 그 법조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법의 근간은 한국은 이제 법조문이고 미국은 이제 판례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변호사 업무를 한국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 변호사님들과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 차이가 아주 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아니면 뭐 규정 같은 것이 매우 자세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기본 틀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그렇게 아주 자세히 쓰지 않아도 그 법이 이제 그 구멍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뭐 계약서를 아주 길게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써도 충분히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것에 비해서 미국은 판례 중심이고 판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서 조항이 그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그 계약 당사자들의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협상을 하는 것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한국과는 다르게 빈틈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이제 명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쓴 계약서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또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모호하게 쓰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런 그 라이팅이 아니고 되게 기계적인 그런 라이팅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썼을 때 그것이 100명이 읽어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고 지금 2025년에 읽었을 때와 30년 뒤에 읽었을 때도 동일한 해석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제 계약서를 드래프팅하는 것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 해석의 어떤 그 근본 자체가 이제 한국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분쟁받는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소송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정말 소송이 쉽게 일어나고 많은 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이 트렌드가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이제 이전에는 인공지능 이전에는 소송을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뭐 소장을 쓰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이러는 이 코스트가 매우 이제 높았는데 그게 인공지능의 발달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액션 같은 경우에 클래스 액션의 이제 원고는 보통은 이제 개인들인 경우가 소비자들인 경우가 많고 이제 그 피고는 대기업들인 경우가 많은데 클래스 액션의 원고를 전문으로 이제 대리하는 그 로펌들이 옛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그 소송 그 가액이 좀 커야지 그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AI 때문에 이 소송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송 준비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클래스 액션 이 파일링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AI 때문에 그 분쟁만 발생 가능성이 이제 더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과 정말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소위 이제 표준 계약서, 표준 약관이라 그래서 정부의 여러 부처나 뭐 협회에서 이것이 표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고 페어한 것이다라고 공평한 것이다라고 이것을 여러분 쓰세요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전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의 자유의지와 협상력에 따라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컴마 하나까지도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지 거기에 정부나 어떤 협회나 제3자가 이것이 표준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랑은 이제 맞지는 않죠. 물론 어떤 양식이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계약서 이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는 조항은 이런 것이다. 그런 이제 마켓에 준하는 그 조항은 있지만 정부나 협회가 표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설 계약입니다. 건설 계약, 건설 프로젝트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AIA라고 해서 그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그러니까 전미 건축가 협회에서 이 템플릿을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템플릿을 쓰는 이유는 그 템플릿에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 계약서에 필요한 대부분의 그 조항이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쓰는 거지
그 조항 자체가 한국처럼 어떤 표준이고 중립적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건축가 협회에서 만든 이 양식이다 보니까 계약서 양식이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그 엔지니어링 펌들이죠. 그리고 제너럴 컨트랙터한테 매우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회사보다는 프로젝트 오너를 대리를 많이 하는데 건설 계약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AIA 그 폼, AIA 양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서는 매우 다릅니다. 최초의 그 폼과 최종 계약서를 레드라인을 해보면은 뭐 안 고친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폼은 있지만 이제 표준을 어디서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회사들과 이제 계약서를 협상하실 때 그쪽에서 뭐 이게 표준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분량이 한국은 이제 매우 짧죠. 미국에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법률과 이제 시행령 규정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구멍을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비싼 그 기자재를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 그런데도 그냥 purchase order 몇 장으로 이제 그 가름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는 흔하고 뭐 수백 페이지 계약서가 여러 권이 하나가 이제 세트로 모여가지고 프로젝트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그 채권 계약서입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이제 이걸 다 CD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파일로 전송을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이제 드문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3년 전에 끝난 그 채권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 그 이 정도는 그냥 흔한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정도로 되게 그 계약 계약서가 조항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포커스하는 것은 한국은 이제 제가 알기로 좀 실무 관행 중심이라서 계약서들은 최대한 좀 플렉서블하게 하고 나중에 그때 이제 하면서 사후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프랙티스인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계약서 자체가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 그 계약 당사자 간에 이제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가 모두 계약서에 이제 반영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일단 되면 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그 하실 때 계약서를 준비를 하실 때 시간과 뭐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특히 어떤 협상력이 있을 때 그때 계약서를 충분히 그 협상을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다 그것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계약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그 계약 당사장 간의 이제 관계를 정의한다라고 이제 한국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이제 관계를 정의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계약서의 어떻게 보면은 최종 그 역할은 소송 시의 방어 수단입니다. 제가 이제 계약서를 그 드래프트하고 협상을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호하지 않게 한다. 누가 봐도 매우 클리어한 그런 해석이 되도록 이제 한다가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 또 다른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어, 그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그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맺는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같이 해나가는 어떤 분위기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잘못됐을 때 어떡할까요? 저렇게 잘못했을 때 어떡할까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제시를 하면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 역할이거든요. 상대방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 상대방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쓰시는 데 있어서 사실 기본적인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이제 써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저는 되게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너무 합의가 잘 돼서
뭔가를 문서로 남길 필요도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 한미 정상회의 회담 후에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두로 합의를 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우리가 합의가 안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그 계약서는 정말 합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들은 미국 계약 상대방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한국식 관행으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사내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가 아닌 사업을 직접 하시는 이제 현업 부서에 계신 분들로 알고 계신데 현업부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그 변호사가 끼면은 괜히 길어지고 비싸지고 복잡해지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그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신 경우 아니면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들을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변호사가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최초 뭐 non-binding MOU를 할 때부터 사실은 변호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 못지않게 이렇게 이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계약서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는 뭐 워낙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종류마다 다르고 그리고 뭐 계약서 하나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이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설명하는 것을 뭐 이 30분 안에 다 해드리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 계약서의 이제 주요 그 조항을 예시로 제가 몇 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 예시 자체에서 뭔가 이제 그 이해를 이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배우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얘네들이 협상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예로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 섹션인데요. definitions들이죠. 그 계약서의 이제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그 용어들이 쓰이는데 어떤 용어는 정의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뜻을 이제 쓰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그게 define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계약서에 있어서 그 대문자로 돼 있는 그 단어는 capitalized terms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가 돼 있는 이제 계약서 조항이죠. 그래서 affiliate를 이제 예를 들면 affiliate는 뭐 계열사나 이제 뭐 관계사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국 기업에서는 뭐 보통 계열사 그러면은 뭐 대충 어떤 범위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제 그런 범위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A와 B의 그 예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그 affiliate의 정의가 컨트롤에 이제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A 회사와 B 회사가 C라는 회사로의 커먼 컨트롤을 받느냐 이제 컨트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가 우리 회사와 어필리에이션이 아니냐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그 두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아니면은 50% 이상의 50%를 초과하는 그 지분으로 연결돼 있어야지만 어필리에이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지분도 그냥 일반적인 지분이 아니라 voting equity interest라고 이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voting equity interest라고 돼 있죠. 즉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는 우선주 같은 것을 빼고 보팅 파워가 있는 주로 이제 주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 회사만 어필리에이트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어필리에이트란 단어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계약서의 이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예시를 드리면
예,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는 이제 의무조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는,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은 이제 론 어그리먼트를 하면 은행이랑, affirmative covenants나 뭐 negative covenants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ffirmative covenants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뭐 이 론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보면은 반드시 렌더가 아닌 그 바로가 이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계속을 한다. 아니면 모든 법률을 준수를 한다. 그리고 뭐 보험 계약을 다 유지를 한다. 뭐 세금 신고하고 납부를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한다. 주요 사건이 뭐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은행에 통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뭐 재무 기준 이비타를 얼마 이상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거티브 커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차입을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돈을 빌렸는데 다른 데서 또 돈을 빌리면 안 된다. 아니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배당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자산을 이제 담보를 잡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매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거티브 커버넌트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버넌트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쟁점을 이제 협상의 쟁점을 좀 쉬운 걸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거래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부의 어떤 승인을 어, 득한다. 이거가 이제 affirmative covenant의 예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each party shall use i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득하는 거가 의무 조항이 아니라 허가를 득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의무 조항인데 여기서 이제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만약에 이 계약서의 어떤, 가치가 뭐, 100 밀리언인데, 근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노력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200 밀리언이다. 그러면 이거는, reasonable 하지 않지 않습니까? commercially reasonable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조건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커머셜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합리적인 노력을 하면은, 이 조항을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efforts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efforts는 best efforts입니다. best efforts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수준이 reasonable efforts고, 이거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reasonable한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방금 설명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good faith efforts는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한번 노력을 해봤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 조항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수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하는데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계약서 조항 중에서 이제 주요 예시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쟁 조항이죠. dispute resolutions인데. 디스피트 레졸루션도 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보통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거가 분쟁의 해결을 소송으로 할 것이냐, 리티게이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비트레이션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 외에도 뭐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 베뉴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거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거버닝 러를 뭐로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이제 조항들이 있지만 일단 리티게이션과 아비트레이션을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송은 거의 모든 소송에 관련된 자료가 전 세계에 다 공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소송 때문에 제출해야지 되는 그런 자료, 예, 회사의 뭐 기밀이나 이런 것은 이제 지우고 제출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뭐 다 공개가 됩니다. 뭐 이름은 물론이고 사실 공개 다 공개가 되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비트레이션은 비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소송은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아주 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매년 뭐, 뭐, 천만 불, 뭐, 아니면은 뭐,
수천만 불 이상이 나오는 뭐 10 밀리언, 뭐 20 밀리언 그렇게 소송 비용이 나오는 그런 소송이 아주 뭐 드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싸죠. arbitration은 litigation에 소송에 비해서는 좀 비용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그 arbitration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국 arbitration만큼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싸고요. litigation은 그리고 속도가 느립니다. 특히 이제 좀 그 많이 그 소송 그 파일링 건수가 많은 뭐 대도시의 그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것에 이제 결론을 얻어내는데 막 3, 4년 걸리는 경우가 뭐 2, 3년, 3, 4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뭐 드물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알비트레이션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송의 경우에는 디스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이 디스커버리가 정말로 많이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소송의 그 어떤 전략으로서 왜냐면 디스커버리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아주 이제 만약에 큰 회사와 뭐 개인이 소송을 한다 그러면 큰 회사는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디스커버리 그런 그 스콥의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해가지고 소송을 막 포기하게 하고 뭐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디스커버리가 이제 가능하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비트레이션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 중재인이 디스커버리를 매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이제 제한이 되니까 속도도 좀 빠르고 그리고 비용도 이제 좀 낮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티게이션과 알비트레이션만 보면 당연히 알비트레이션이 더 좋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왜 많은 경우에 리티게이션을 하냐면 리티게이션은 미국 그 소송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3심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1심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필한다고 이제 뭐 그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개런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비트레이션은 항소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지 됩니다. 아비트레이션도 이제 항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정말로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중재인이 뭔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중재의 그 대상이 되지 않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를 판결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항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외국 그 기업들이랑 이제 계약서를 쓸 때는 아비트레이션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그 사실관계의 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배심원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배심원들이 이제 미국 회사보다는 그 외국 회사에 좀 덜 프렌들리한 결정을 이제 내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비트레이션을 많이 하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리티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주리 트라이얼을 웨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관계의 결정,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는 판사가 아니라 이제 그 배심원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계약 조항에 그 배심원 재판을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관 관계도 판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고 볼 수 있고, 알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중재를 하는데, 뭐 트레이드 시크릿 관련해서 이제 중재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나의 트레이드 시크릿을 도용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이제 그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범위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비트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알비트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법원의 어떤 결정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알비트레이션 하는 그 도중에도 그 트레이드 시크릿을 뭐 제3자한테 막 판다든지 그런 행위를 이제 상대방이 계속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 인정션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알비트레이션을 하긴 하지만 리티게이션의 어떤 그 컴포넌트 같은 그 법원의 그 인정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칼브아웃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계약서의 어떤 그 펀더멘털하고 예시 주요 조항 예시를 살펴봤고요. 지금 사전에 질문을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금 한 2분밖에 없어서 첫 번째 질문만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의 모기업과 거래를 할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정거래법이 이제 많은 규제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식의 어떤 재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이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엔타이트러스트 법, 그러니까 이제 담합을 이제 규제하는 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별 유의 사항 없이 막 그냥 거래를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정말 많지만 이제 제가 그 흔히 이제 하는 실수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많이 본 실수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과 이제 미국의 그 자회사와 거래를 할 때, 그냥 한 식구고 하니까 한국 기업에서 결정한 어떤 그런 결정 사항을 가지고 그냥 이제 자회사, 미국 자회사에서 뭐 그냥 따르거나 아니면은 뭐 펀드도 어카운트도 막 섞어서 쓰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한국 그 모기업 본사가 직접 들어와서 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그 책임을 끊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회사에서 무슨 사람이 넘어져 뭐 다쳐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회사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은 그 자회사 단에서 끊어지는 것이지 모회사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법인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계약 사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업과 같은 이제 그 어필리에이시라 하더라도 모기업과 자회사의 칸막이를 하는 거를 이제 corporate veil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 쓰는 이제 veil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pierce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누가 걸었는데 자회사는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 소송 나간 사람이 그럼 뭐 파산시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소송한 그쪽에서는 이게 그 corporate veil이 있지만 모든 결정은 모기업에서 했고 뭐 어카운트도 다 섞어서 쓰고 그러니까 결국 한 기업이니까 이 corporate veil이 피어스, 그러니까 뚫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로는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 그래서 뭐 이제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을 뭐 세계율이 낮은 쪽으로 너무 이제 이익을 많이 남게 하면은 그 세무당국의 조사가 될 수가 있고 conflict of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회사의 디렉터 이제 이사죠. 이사회 멤버는 법으로 그 회사, 그 자회사의 이익을 최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모회사 이익을 위해서 자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업과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소위 그 advanced manufacturing 프로젝트들 많이 하다 보니까 export control 그 수출 통제 이슈들이 많은데 수출 통제 이슈에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수출 통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흔히 이제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그 어떤 만든 기술이다. 한국에서 갖고 오는 기술이다. 그러면은 미국 그 수출 통제 이슈는 없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온 기술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에서 사용하면서 뭔가 그게 더 발전이 되고 변형이 되거나 그러면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출 통제를 한국 기업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없다라고 가정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이 넘긴 했는데 30분 동안 간단하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을 살펴봤습니다.